코로나 팬데믹 이후 학원 선교와 한국교회의 청년 사역이 크게 위축돼 다음 세대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이 시급한 가운데 기독교 학교와 한국교회가 긴밀한 협력과 후원을 통해 학원 선교의 중장기적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기독사학의 상징이자 선교의 중요한 동무인 채플의 다양한 변화가 눈길을 끌고 있는데 소그룹 채플과 문화채플 등이 학생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이를 새로운 선교 전략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그룹 채플이 침체된 학원 선교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 오늘 한국교회를 노다다에서는 최근의 학원 선교 현황을 짚어보고 채플 사역의 변화와 유학생 선교 방안 등 당면한 학원 선교 과제에 대해 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캠퍼스의 가을 새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여 정도가 지났는데요. 학교마다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캠퍼스 선교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진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전략을 시도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변화하는 캠퍼스 상황에 맞춘 새로운 학원 선교 전략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주대학교 특임 교수이시고 전주동현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이진호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기독교대학 교목회 회장이시고 명지전문대학 교목실장이신 이승문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숭실대학교 글로벌 선교센터장이신 김유준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함께 자리하셔서 감사합니다. 학원 선교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에도 캠퍼스 선교가 큰 역할을 했는데요. 캠퍼스에서 복음을 듣고 신앙 훈련을 한 청년들이 졸업 후 한국교회 중요한 일꾼으로 부흥의 주축이 되었는데요. 전주에서 수십 년간 청년 사역에 헌신하신 이준호 목사님께서 학원 선교의 열매들 직접 경험하셨을 텐데 그 중요성에 대해서 짚어주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모든 사역이 다 중요하죠. 그런데 학원 선교하면 우리 미래 세대, 미래 교회를 책임지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많은 신대원들이 미달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선교 현장은 젊은 선교사님들이 없다고 또 그렇게 아우성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 부교역자들이 한 9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중에 대부분들이 저와 함께 캠퍼스에서 만나서 복음을 듣고 또 말씀으로 자라서 지금 교역자로 헌신하여서 함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국교회를 책임지는 이 학원 선교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특히 기독교 학교의 채플은 믿지 않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소중한 통로가 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최근에는 학생들 참여나 만족도 저하로 채플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학교들이 많습니다. 이승문 교수님께서 기독교 학교에서 채플이 갖는 의미와 그간의 결실들을 평가해 주시고 최근 채플 수업의 어려움 함께 진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 학교에서의 채플이 갖는 의미는 건학 정신과 설립 이념을 발현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플이 그동안 전통적인 방식을 고집하는 대학에서는 고전을 명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탈종교화, 무종교인들이 많아지면서 60%에 육박하는 종교에 대한 무관심한 이들이 이제 MZ세대의 특성이 되면서 그들을 대상으로 한 채플의 진행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각 대학들이 고군분투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형 채플에서도 다각도로 다변화된 채플을 시행하고 있고 또 특별히 우리 전주대와 숭실대학에서 소그룹 채플을 시행하면서 아주 귀한 결실들을 맺고 있어서 오늘 아주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대형 집회 위주의 채플에서 이제 변화를 모색하는 그런 가운데 있군요.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이런 달라진 캠퍼스 선교 분위기를 크게 느끼실 것 같은데요. 김유준 교수님께서는 지금은 숭실대에 계시지만 이전에는 신촌 지역에서 30년 넘게 대학생 사역에 헌신하셨다고 들었는데 캠퍼스 선교 상황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또 캠퍼스에 선교단체가 들어온 것은 50년대 이후죠. 그래서 50년대 이제 여러 선교단체가 들어오면서 또 한국 교회 성장과 부흥을 같이 맥을 하면서 캠퍼스 선교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까지 활발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90년대까지도 한국 교회와 이런 그 캠퍼스 선교가 긴밀한 관계 속에서 꾸준한 성장을 해왔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90년대 말에 IMF를 맞이하면서 많이 감소 추세로 돌아섰고, 실제로 대학생들도 이제 더 이상 어떤 낭만과 추억을 기리는 장소보다는 취업과 또 진로를 위한 스펙을 쌓기에 여념이 없는 장소로 좀 바뀌어버립니다. 그런 것과 함께 또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2000년대 새로운 어떤 그런 사조가 들어오다 보니까 기독교의 복음이나 절대적인 그런 진리를 상대화시켜버리는 일들이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 선교단체만이 아니라 일반 동아리까지도 다 위축됐던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이 2000년대, 최근에 2020년대를 지나면서 코로나로 인해 팬데믹 시대에는 더 굉장히 열악한 상황으로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원주민이라고도 불리는 이 MZ세대는요, 공동체성보다는 주로 개인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또 2022년 청년 트렌드 리포트에 의하면 무종교인이 현재 73.7%에 달한다고 하죠.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대학생이 41.7%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탈종교 또 탈교회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개인 전도를 통한 기존의 선교 방식도 오히려 이단 사이비들의 피해로 인해서 더 기피하는, 오히려 기독교의 반감만 증폭시키는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독교 대학에서 개인적 차원의 어떤 사역도 중요하지만 어떤 학교 본부, 지역교회와 함께 공신력 있는 어떤 그런 사역들, 특히 채플이나 기독교 교과목을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여러 가지 어떤 국가 인권위 진정이라든지 헌법 소원 여러 가지로 오히려 반발하는 분위기가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네, 김준호 목사님. 예, 제가 요즘에 캠퍼스 선교 현장에서 유심히 좀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요즘에 사회 분위기가 이 젊은 세대는 종교에도 관심이 없지만 친구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외로이 혼밥 또 혼술 또 그리고 혼숙 등등 이러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지 고민하는 게 또 중요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무종교 대학생들 늘고 있는데 캠퍼스 내 복음화율도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일지요. 예, 한국기독교대학 교목회장이신 이승문 교수님께서 최근의 학원 선교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진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학원 선교 현황을 보면 이 기독교 동아리도 코로나 시기에 100%로 따지면 약 38%까지 위축이 됐다가 그 2023년에는 65%까지 또 고양이 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로 보면 예. IMF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게 직격탄이 되는 거네요. 예. 그래서 지금 서서히 회복 중에 있지만 그러나 과거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무종교인들의 숫자가 60에서 62% 사이로 대학마다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기독교 인구를 보통 이제 통계청에서 분석하는 것도 있지만 대학생 현황을 보면 약 22%에서 22.5% 정도 선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가톨릭을 포함하면 7%, 8% 선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기독교라고 말하는 그 학생들조차도 교회 다니는 학생은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부모가 기독교인 때문에 자신도 기독교인이라고 종교를 표기했을 뿐이라는 점도 우리가 유념해 보아야 할 그런 현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도 좀 수업을 들어갔는데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그 반에서 나 교회 다녀, 나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어라고 표현하는 거를 커밍아웃 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젊은이들 사회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아직도 교회 다녀 뭐 이런 네, 표현을 그런 거 얘기한다고 농담. 너도 교회 다녀. 그렇죠. 아 몰랐군요. 네. 예, 한국 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학원 선교 현황을 짚어보고 새로운 학원 선교 전략과 방향성에 대해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캠퍼스 선교의 불꽃이 꺼져간다는 위기감이 높은 이때 다시 선교의 불을 붙일 새로운 전략들이 필요한데요. 숭실대에서는 몇 년 전부터 소그룹 채플 등 다양한 시도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또 평가는 어떤지 김준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 나눠주시죠. 예, 숭실대학교가 2021년부터 장범식 총장님을 중심으로 소그룹 체포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확대했는데요. 처음에는 37명으로 시작해서 다음에는 500명, 그 다음에는 1,500명. 그래서 올해부터는 1학년 전체인 3,000명을 대상으로
8명 내외로 384개의 소그룹으로 전면 확대해서 3,000명의 신입생들이 한 그렇죠. 300개 정도 그렇죠. 소그룹으로 약 400개 가까이 400개 됩니다. 그래서 예. 약 400개의 소그룹을 위해서 멘토들이 소그룹 리더는 멘토들이 모였는데요. 약 이분들 중에 한 200명 정도가 매 학기 헌신을 해서 한 분당 한 2개나 3개 정도의 소그룹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소그룹 채플은 사실 멘토와 학생 또 학생과 학생 간에 서로 생각과 마음을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소통형, 공감형 채플입니다. 학생들의 만족도도 보니까요. 2023년 2학기에 90.2%로 지난 학기에는 89.4%에 달할 정도죠. 예전보다는 적어도 한 10% 이상은 훨씬 더 만족도가 올라온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지난 학기 설문조사를 보니까 80.6%가 응답한 2,300여 명 중에서 41.5%인 958명의 학생이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변화됐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니까 멘토와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 기독교에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또 기독교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또 성경 말씀에 중요한 가치와 사상이 담겨 있음을 얻어갈 게 많게 됐다. 또 최근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었는데 다시 나가서 은혜를 받고 싶다.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활동적에서 좋았다. 이런 대답들을 하면서 실제 학생들 속에서는 힐링 수업이다. 라고 할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교회사를 강의하고 연구한 학자로서 볼 때 숭실대학교의 소그룹 채플은요, 전주대학과 함께 캠퍼스 선교 역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이자 정말 교체 과목인 채플 운영을 그동안 해왔는데 한 명의 강사 혹은 목사님이 다수를 놓고 보통 1,000명 가까운 학생들을 놓고 일방형 소통이었다면 이제 사실 문화 채플이라든지 다양한 공연을 통한 것도 물론 서로 노력은 있지만 여전히 이 학생들은 관객처럼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그룹 채플의 가장 큰 특징은 서로가 자기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도 얘기하고 눈물도 짓고 같이 즐거움을 보낼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이러한 귀한 자리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소그룹 채플이 중요한 것은 이 채플 멘토로 섬기시는 분들이요, 선교단체 간사님들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지도자이신 목사님들, 또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그리고 학내 교원분들, 선생님들. 그러면 한 400개 정도 되는 소그룹을 위해서 400명 정도의 멘토가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400명이 다 채워지지는 않고요. 보통 한 200여 명의 멘토분들이 1인당 한 2개도 맡고 3개도 맡고 해서 한 200여 명이 현실적으로는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실제로 와서 해보는 그 경험은 무엇이냐면 사실 8명 중에 크리스찬 학생이 1명 있을까 말까 하거든요. 대부분이 믿지 않는 학생들 속에 교회에서의 성경 공부와는 또 다르게 학교에서의 이러한 소그룹은 전혀 다른 흐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위한 기초교육, 심화교육을 하면서 이게 오히려 이제 이분들이 청년들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고, 또한 이분들이 또 본 교회에서 청년들 또 다음 세대를 돕고 섬기는 좋은 경험과 또 관심을 갖게 된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리크루트 한다 그럴까요? 그런 네. 소그룹 리더들을 리크루트하는 과정이 굉장히 맞습니다. 사실 쉽지는 소그룹 않을 것 채플의 핵심은 이 멘토를 모집하고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사실 단순한 그냥 복음의 열정으로만 돼서도 안 되고 신앙과 이성을 겸비한 아주 인격적인 분들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숭실대학에서는 올 3월에 글로벌 선교센터를 세워서 지역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학원 선교사님들 한 서너 분과 함께 이런 멘토들을 관리하고 교육하고 또 실질적으로 하는 일들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진호 목사님께서도 전주대학에서 오래전부터 개방형 채플, 참여형 채플과 같은 새로운 채플을 만드는데 애써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내용이나 반응은 어땠는지 실제 사례를 들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전주대학교에서 한 15년 전부터 소그룹 채플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요. 처음 시작은 좀 이랬습니다. 그 전주대학교에서 채플 설교 한번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게 됐고요. 800명 정도가 지역교회를 담임하고, 담임하고 있으면서 근데 800명 정도 학생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를 눈을 뜨고 바라봐주는 아이들이 정말 극소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숫자를 셌습니다. 이거 역사에 남기리라. 세보니까 15명이었습니다. 800명 중에? 800명 중에. 그래도 비율이 꽤 높은데요? 그래서 근데 끝나고 나서 마음이 너무 슬펐어요. 근데 그런 경험들을 하신 목사님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있으시죠. 기독교 대학의 채플에 초청을 받았는데 뭐 정말 그렇죠. 집중하는 아이들의 손가락.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는데요.
진호야 너 아이들에게 식권 좀 사주면 어떠니? 그냥 이런 마음의 감동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내려가서 식권 한 30장을 사왔습니다. 그냥 막 나눠줬어요. 힘내라고. 다음 주도 그랬고 셋째 주도 그랬고 넷째 주 되니까요. 제 앞으로 한 100명 정도 아이들이 쓴 거예요. 그냥 저절로. 아 이거인 것 같다 싶어서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한 우리 10주 남았는데 내가 매번 밥을 사마. 그리고 당구비도 내가 낼게. 우리 소그룹으로 만나서 그렇게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리고 성경 공부는 한 3-4번 정도만 한번 해보자. 신청해보렴. 그랬더니 한 30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30명의 아이들을 5명씩 6그룹으로 나눠가지고요. 계속 그렇게 모임을 했습니다. 성경 공부는 한 3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끝날 때 30명 중에 20명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됐어요. 이 사건이 이제 전주대학교에서 굉장히 획기적 사건이 됐고요. 이제 저를 그래서 이제 전주대학교로 이렇게 좀 스카우트 해가게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이 소그룹 사역이 그때부터 이제 확장이 되기 시작했고요. 현재는 저희는 한 300명의 리더가 참여하고 있고, 한 리더는 그냥 교회 집사님이세요. 그냥 와서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어떤 아이가 안 왔는데요. 기숙사 앞에다가 그 아이가 감기 걸려서 못 왔다고 죽을 쏘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 문자를 보내줬어요. 너 감기 걸려서 힘드니 얼마나 고생 많아. 이거 먹고 힘내렴. 근데 이러한 돌봄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리더는 사역자도 아닙니다. 근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서 교회를 저절로 따라간 거예요. 저절로 따라가서 리더를 축하해주는 영상을 본인들이 만들어서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이러한 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뭐 이전에 그 선교단체나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조이 선교에서 한 15년 정도 간사 생활을 했고요. 이 캠퍼스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좀 계속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어떤 선교단체 경험이 네, 있으세요? 저도 사실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제자훈련 모임을 중심으로 해서 또 연세 기도학생연합회 그런 활동들을 꾸준히 해왔었습니다. 사실 숭실대학 소그룹 채플도 우리 이진호 목사님께 초기부터 세팅 단계부터 많이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말씀하셨네. 15년 네, 같이 도움을 받으면서 지금도 같이 협력 가운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숭실대학에서 지금 이제 네. 2021년부터. 네,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게 지방에서는 되지만 서울에서는 소그룹 채플 되겠느냐라고 전주에서는 됐지만. 네. 그랬는데 이제 숭실대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잘 안착이 되고 하니까 서울에서 되네 하면서 이런 관심들이 좀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숭실대 이렇게 연락을 받았을 때요. 이제 가서 이제 돕는데 저는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숭실대 파워는 전주대학교보다 훨씬 큰 파워가 나타날 거라고. 일단 그 자원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영향력이 이 숭실대라고 하는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엄청난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아니나 다를까 지금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유, 예. 귀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숭실대 전주대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외에도 학교마다 다양한 선교 전략을 새롭게 세워가고 있을 텐데요. 이승민 교수님께서도 채플의 방향성에 대해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숭실대 전주대의 아주 소그룹 그 활동을 통해서 채플이 아주 성공적으로 지금 정착되어 가고 또 열매를 맺는 모습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전주대학에서는 또 소그룹 채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첫 학기에는 그 2학기 정도 소그룹 채플을 하고 그다음 2년차 때는 그다음 학생들은 대형 채플도 병행해서 기독인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학생들 선택하게 하고 그래서 약 400명 클래스에 4클래스 정도가 약 1,600명이 비기독인 그 클래스를 개설해서 하는데 학생들의 지원율이 굉장히 높고요. 놀랍게도 거기서 시행하는 과정의 프로그램을 들여다봤더니 거기에서는 먼저는 그 성경을 약 15분 정도 이렇게 직접 그 PRS라고 해서 공동체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경을 직접 한번 들려주고 또 그와 연관된 그들의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또 끌어내고 그렇게 해서 다방면으로 또 그 안에서 학생들이 때로는 신청곡을 주면 또 그 학생들에게 맞는 건전한 가사가 담긴 노래를 장르를 불문하고 이렇게 응대하면서 성실하게 답한 결과 지난 그 학기에 그 비기독인 채플 만족도가 96.2%나 나왔다는 점은 96.2%. 대형 채플이 아직도 희망은 있구나. 이게 기독인이 섞이지 않은 잘만 하면 예. 그래서 이 전주대 케이스도 그렇고 또 명지대학이 명실상부한
그 대형 채플의 아주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탁월한 그런 결과를 내고 있는데 지난 학기의 결과를 봤더니 약 92.5%가 또 만족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서 각 대학들이 다각도로 지금 대형 채플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는데 연세대학교의 교목실장과 어제 좀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연세대학이 코로나 시기에 그 대응했던 비대면 채플을 또 100번 발휘해서 첫 해는 송도에서 예를 들어서 신촌 캠퍼스 학생들도 송도에서 보내면서 그곳에서 그 대면 채플을 통해서 인격적인 교류를 하고 그리고 2년 차 이후부터는 남은 또 2학기는 직접 다양한 스펙트럼을 통해서 그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요. 이화여대의 경우도 보면 그 이화여대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형 채플을 지금도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많게는 2,828석이 있는데 2,800명이 수강하는 클래스가 있고요. 적게는 1,600명. 그 한 번에 들어와서 하는데 이화의 가치를 구현하는 아주 상징적인 그런 아주 귀한 채플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교목실장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한 학기 동안에 진행되는 채플을 다양한 그 채플을 거기에 함께 담아서 커리큘럼에서 힐링 채플, 생명 채플, 미래 채플, 새내기 환영 채플, 총장 말씀 채플, 또 교내의 교수들 중에서 초대한 강연 채플, 그리고 또 디자인학부의 영상 디자인 전공 랩에서 제공한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창립 기념 채플 등 다양한 시도들을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다각도로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다라는 점을 정말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다양하게 채플이나 선교 사역을 진행하려면 아까도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 리더나 멘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소그룹을 운영하려면 리더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소그룹 리더에는 어떤 분들이 적합할지 또 어떤 준비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이 부분을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준호 목사님 나눠주시죠. 좀 안 좋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리더님이 오셨습니다. 이분은 교수로 은퇴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오셔서 진행을 하는데 제가 앞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계속 학생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명에 충실하신 거죠. 본인의 사명. 계속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고 그런데 아이들은 전부 다 이러고 있었어요. 한 2주 지났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가 여쭤봤습니다. 교수님 얼마나 힘드세요? 아이들이 말을 너무 안 듣죠? 요즘 아이들 도저히 안 되겠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 그만하겠다고 그래서 은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례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학생들과 소그룹 채플을 진행하려면 기본적으로 소통이 잘 되셔야 됩니다. 근데 소통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성육신 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과 동일시가 되고 친구가 되는 일에 정말 열려있는 분들이 정말 잘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준비도 많이 필요하고요. 숭실대 보니까 그렇게 멘토를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리크루팅이 이렇게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발로 뛰어야 됩니다. 목사님 만나서 소개하고 그리고 또 좋은 교회 영향력이 있다고 그럴 때 교회가 또 살아난다고 그러면 금세 또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 같습니다. 숭실대학교의 경우에는 지난 학기까지는 멘토를 모집하는 자체도 쉽지는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요. 사실 오시는 분들이 이제 숭실대 인근만이 아니라 경기, 인천 혹은 뭐 수원, 의정부 곳곳에서 멘토님들이 오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한두 학기 정도는 그냥 한번 경험 삼아 혹은 개인적인 관계나 친분 때문에 도움을 주실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캠퍼스 사역은 장기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3년, 4년 적어도 10년을 바라보려면 무언가 그분들이 섬기는 교회나 신앙 공동체에 도움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좀 어렵지만 이번 학기부터는 저희가 학생들 소그룹 편성을 지역으로 했습니다. 서울은 9단위, 또 다른 경기, 인천 지역은 시단위로 했고 그래서 5명은 예를 들어서 뭐 은평구면 은평구 학생들의 이제 뭐 어떤 강원도, 뭐 전라도 이렇게 지방 학생 3명 정도 해서 그들이 실제로 이제 그 멘토분들은 그분들이 섬기는 교회 주소하고 맞췄습니다. 집 주소가 아니라 교회 주소. 그래서 적어도 어려운 작업을 하셨네요. 교회 근처에서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이 학기가 끝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저는 이게 단순히 이 숭실대만이 아니라 다른 기독교 대학들은 소그룹 체프를 일부라도 시작을 하게 된다면 그 지역에 계신 목회자분들 또 혹은 멀리 계시더라도 어차피 학생들의 그 주거지 자체는 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거든요. 학생들이 1시간, 2시간씩 멀리서 온 학생들 많습니다. 그런 것만 잘만 활용한다면 그야말로 군대 못지않은 정말 영적 황금 어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를 위해서는 캠퍼스가 선교지라고 하는 그런 인식, 또 캠퍼스 선교를 위해서 모두가 나서서 협력해야 한다는 그런 인식의 확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뭐 김준호 목사 한번 나눠주시죠. 그만 우리 김유준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캠퍼스는 이런 목회자와 지역교회가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그분들이 편하게 올 수 있도록 어떤 그 장벽들을 좀 허물고 그런 기회들을 제공할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또 교회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보려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곳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줘 이들을 살려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더 있다면 이거는 교회와 캠퍼스와 두 연합체간이만 해야 될 일도 아니고 한국 전체적인 그런 어떤 분위기, 그런 사명감이 좀 고취되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그 캠퍼스 선교를 위해서도 캠퍼스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이렇게 캠퍼스 사역을 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신학과 목사 한 수가 필요한데 오히려 지금 캠퍼스 사역을 하려면 사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교회 목사 한 수를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군대에 어떤 군목으로 갈 때는 신대원을 졸업하자마자 군목 안수를 주고 보내거든요. 캠퍼스도 이러한 제도적인 정말 과감한 우리가 변화를 주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 소그룹 체프를 통해서 대학 청년의 신앙적 도전, 학원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제시하기 위해서요. 저희가 이제 10월 4일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소그룹 체플 컨퍼런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대학 뿐만이 아니라 초중고 미션 스쿨에서도 이런 소그룹 채플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채플에 대한 좀 신학적인 성찰, 또 목회적인 돌봄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함께 준비를 했고요. 무엇보다도 이것이 국내만이 아니라 제가 해외에서 오신 학자분들 또 교목분들을 만났을 때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반응을 하고 있는 걸 봐서요. 아시아 기독교 대학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 소속의 9개국의 69개의 학교들을 비롯해서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와 연계된 글로벌 기독교 대학 컨소시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정말 전 세계에 많은 수많은 기독 대학이 있는데 이런 해외 대학과도 연계해서 이제 이거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로잔 대회가 열리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함께 우리가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준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떤 전통적인 기독교 대학의 채플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되겠네요. 지난주에도 캐나다에서 어떤 킹스 유니버시티의 교목분이 오셔서 같이 얘기하다가 그런 방식이 있었냐고 이거 좀 배우고 싶다. 들으면 정말 그분들이 분명히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10월 4일에 오후 2시에.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네네. 예. 여의도에서 진행합니다. 여의도에서.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예. 또 외국인 유학생 급증으로 유학생 선교도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임과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학생 선교에 대한 방안 어떻게 보시는지 이준호 목사님. 예. 전주대 같은 경우에는 유학생들이 오면 유학생들과 지역교회 가정과 연결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죄송합니다. 호스트 패밀리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그래서 그 가정이 유학생을 계속 기도로 돕고 또 마치 한국에 온 자녀처럼 그렇게 돌보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명절이 되면 초청을 해서 같이 나누고 또 교회에서 준비한 장학금도 이렇게 제공을 하면서 끊임없이 그들의 삶을 돌봐주고 책임져주는 프로그램을 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돌아갔을 때 이 한국의 좋은 기억, 이 기억 속에서 그곳에 있는 교회를 찾는 비중들이 좀 많아집니다. 네, 그런 사역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밀물과 썰물처럼 저는 유학생들이 한류열풍으로 들어올 때가 있지만 또 빠질 때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 주신 절호의 기회이고 찬스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떤 선교적 기회로서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기독교 대학과 교회가 연합해서 조금 더 공신력 있는 좀 유학생 사역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별적으로 많은 단체들이 그동안 해왔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유학생이 이제 20만 명을 넘어서 곧 이제 30만 명에 이제 육박할 정도.
정도로 이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숭실대 경우는 이제 소그룹 셰프를 해서 내년 이후에는 유학생 사역도 같이 유학생들도 소그룹 셰프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가정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실제로 멘토로 지원하시는 매 학기 한 200여 명 중에 최소한 4분의 1에서 많게는 3분의 1, 한 5, 60명 이상의 멘토분들은 다 유학생 사역을 하겠다라고 체크를 해주십니다. 그만큼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죠.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여기 들어와 있는 유학생을 잘 섬기는 것은 참 조심스러운 표현인데요. 1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것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듭니다. 중요하지만 여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돌보는 게 왜냐하면 그 유학생들이 여기서 한국에서의 신앙 공동체를 경험하기 때문에 실제로 현지에 가서 그 공동체를 또 세울 수 있는 도전이 된다는 것이죠. 이승문 교수님. 네, 요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4.9%에 달하는 250만에 가까운 육박하는 그 외국인 지금 체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체류 외국인 유학생만 해도 22만 6천 명이더라고요. 지난해 12월 말 통계입니다. 근데 계속 지금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 K컬처나 K문화 뭐 여러 열풍에 따라서 아까 우리 김유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을 때 노를 저으라는 말이 있는데 근데 대학 하나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자원이 필요하고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해외 선교를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선교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걸 잠시 보류하더라도 그중에 90% 이상을 국내에 들어온 지금 유학생들에게 올인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미얀마가 사태로 인해서 지금 현재 국내에 상위 1%의 아주 최상위층 그 학생들이 국내에 지금 유입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에도 그동안 들어오지 않았던 학생 100여 명 이상의 학생들이 한꺼번에 지금 들어왔고요.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영어가 굉장히 유창하고요. 생활 수준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 학생들이 분명히 공부를 마치고 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텐데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갖고 있을 그 고귀한 어떤 생각과 가치들을 형성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협력하고 손을 내밀 때마다 함께 협력해서 그 일을 한다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도 이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국제교류센터장님하고 함께 그 대학에서 같이 논의를 하는 중에 그 학생들에게 뭔가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찾다 보니까 지금 현재 GNM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Just Show Up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건 기독교 서적뿐만 아니라 일반 고전들 그 일반 경영학 피터 드러크의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영어나 한글로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냥 공동체 성경 읽기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다른 책도 성경 읽기뿐만 아니라 그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불교나 태국이나 다른 어떤 미얀마나 다른 또 모슬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뭐 책을 읽으면서 유대감을 형성하고 또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또 인도해서 PRS를 함으로써 그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올까 지금 걱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많이 증폭해서 그 대대적으로 약 100여 명 대상으로 매주 지금 모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학생 선교는 아무래도 이게 학령 인구 감소 때문에 학교들마다 뭐 초비상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정원 외로 외국인들을 받기 때문에 참 관심 가지면 참 좋은 한거모장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새 학기마다 2단과 사이비 단체들도 활발히 활동을 합니다. 캠퍼스 내 2단과 사이비에 대한 위험성이 상당한데요. 어느 정도 심각한지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네, 김유진 교수님부터 나눠주실까요? 사실 2단 대책은 저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방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요. 제가 이번 주일에도 사실 어느 교회에 이제 2단 대책 세미나를 제가 이제 특강을 가게 되는데요. 사실 기독교 대학하고 사학 미션 스쿨에서는 저는 매 학기 초마다 채플이나 또 기독교 과목을 통해서 2단 대책이나 특강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마음이 착하고 그냥 좋기 때문에 누가 뭐 자기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또 함께 어디 가보자 하면 그냥 따라가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20, 30대 이 2단 사이비에 빠져서
빠져서 정말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실제로 이단 사이비에 빠진 그 학부모들이나 정말 이 가족들이 와서 울며 불며 정말 도움을 청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런 가정들이 그냥 믿음 없는 가정이 아니고 목회자 가정, 뭐 장로님, 권사님 정말 믿음 좋은 가정인데도 그 자녀들이 이런 어려움들 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마치 인생의 황금기를 정말 괴테의 파우스트처럼 정말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넘기듯이 정말 이런 정말 그 영혼들이 잘못된 곳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는 예방이 우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준호 목사님. 예. 네, 저는 이제 그 전주시 기독교 연합회 소속의 이단 상담소를 설립을 했거든요. 그런데 청년들 빠져가는 청년들을 구하고자 이렇게 세워온 단체인데요. 학기 초마다 둘째 주 정도 되면 이단 그 특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실제 이단들이 데려가는 사례를 제가 다 알려줍니다. 자, 이런 사례 접촉했던 친구 손 들어주세요. 여기저기 막 손을 듭니다. 거기서 바로 상담이 이루어지고요. 실제적인 상담이 이루어져서 3년 전에 그렇게 저에게 상담받았던 애가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복음으로 다시 인도되어서 저희 교회 나오는 사례도 엊그제도 생겨났고요. 이렇게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예방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빠져든 친구들도 어떻게든지 구하고자 하는 그런 준비가 학교 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승문 교수님. 네. 저희 대학에서도 그 기독 교수들을 중심으로 그 항상 학기 초에 이단 사이비에 대한 그 경계령을 올리고요. 또 대학 내에서 많은 기독교 동아리 학생들하고 협력을 해서 언제든지 포스터를 보면 바로 즉각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공유하게 하고 공유된 것을 또 기독학 교수들에게 한 40여 명 교수 단톡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교수 기도에 활동하는 분들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학과에서 또 특별히 교육을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채플에서도 그것에 대한 안내를 매 학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학원 선교를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았는데요. 소그룹 채플, 외국인 유학생 선교 등 새로운 선교 전략을 위해서는 지역교회,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 대학뿐 아니라 중고등학교까지 학원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협력하고 연합해야 할지 한국교회에 제언할 말씀이 있다면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김준호 교수님부터 한번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캠퍼스 사역을 잘하고 싶어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안수를 받으려고 하니 캠퍼스 사역을 내려놔야 되는 이런 지금 상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목을 파견하는 제도처럼 학원 선교사를 위한 MDB 과정에 있는 분들이 정말 신대원 졸업 이후에 캠퍼스 사역을 바로 할 수 있게끔 그 어떤 공백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가 군목처럼 이 학원 선교사를 이제 교회에서 또 파송을 하고 교단이 또 후원하는 여러 가지 저희 백석교단은 학원 선교사라는 명칭이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 교단 차원에서 이제 제도를 마련해주고 교회가 후원하는 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아까 소그룹 채플도 말씀드린 대로 많은 멘토분들이 왔을 때 이런 멘토분들을 기존의 교목실이나 기존 학교 인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개교회 차원에서 그냥 우르르 몰려가서 노방전도하는 방식보다는 실제 학교들과 이런 공식적인 채널들을 통해서 좀 공신력 있는 사역을 좀 하는 특별히 소그룹 채플과 같은 것들을 좀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진호 목사님. 예. 대학들은 교회가 들어오면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일단 기도가 함께 오고 또 교회에 있는 재정이 또 함께 오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 있는 그 인력들 그리고 학생들도 그 대학에 오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혜택과 또 그러한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대학은 열어줘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대학교가 좀 열린 마음을 그렇게 가져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전주대 한 사례는 목회자분들 거의 다 MDB 졸업하시고 어떤 분들은 뭐 박사학위도 가지고 계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목사님들에게는 무급, 그러니까 뭐 사례는 드리지 않지만 교수로서 임용을 저희가 계약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만날 때 무급 객원교수 타이틀로 학생들을 만나서 멘토링할 수 있는 제도까지 교무처에서 아주 파격적으로 허락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시는 목사님들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이러한 열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예, 이승문 교수님. 예. 어떻게 보면 교회와 대학 함께 두 전혀 다른 개체가 함께 만났을 때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녹이 쓴 쇳가루가 아무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죽어 있는 것들이 알루미늄을 옆에 놓고 같이 열을 가하면 2000도까지 온도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떠한 강철판도 다 녹일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무종교, 탈종교화 시대에 특히 이 기독교에 대한 혐오가 너무 극대화되고 있는 이 시기, 또 인권위에서는 끝없이 사립학교를 지금 위태롭게 하고 설립 정신을 유지하지 못하게 지나칠 정도로 간섭이 심한 이런 때에 함께 협력해서 이 어려움을 잘 슬기롭게 돌파해 나가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사례들이라든지 좋은 어떤 소스를,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대학에서는 카피라이트 없이 마음껏 사용하라고 제공해 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하나의 말씀을 드린다면 채플이나 이런 어떤 수업을 진행할 때 PPT 자료를 사용하는데 처음에 어디서 자료를 가지고 썼어요. 그런데 그 사진 컷이 이미지가 출처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바꿔서 그 업체에서 바꿔놨는데 완전 70년대 과거의 그 형편없는 그걸로 이미지를 바꿔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그런 하나의 이미지 컷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자원들을 공유해주고 함께함으로써 결국은 이 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마치고 나면 나중에 그들이 교회로 또 선교 단체로 곳곳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함께 협력한다면 정말 놀라운 화학작용, 강철판도 녹이는 그런 놀라운 성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앞으로의 계획이나 비전, 기도 제목이나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무리 발언을 부탁드리는데 한 30초씩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준호 목사님. 예.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전주에서. 여기 CTS 사옥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좋은 분들 만나게 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연합과 만남의 장이 많아지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소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예, 이승문 교수님. 저는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CTS와 같은 이런 귀한 기독교 방송국들이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 넉넉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발룬티어 분들이 많이 오셔서 협력하고 헌신함으로써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데, 한국교회가 이 방송 매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방송을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고급 그 이미지 이걸 넣어서 직접 그 이야기하면 옆에 그 일반 매체에서도 숏 그 영상 나오듯이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어떤 지원들을 교회들이 좀 협력해주고 한다면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더 발전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주준 교수님. 예. 네, 기독교 역사에서 소그룹 성역 공부나 기도회 같은 경우는요, 이 불씨가 단순히 그 캠퍼스 안에 머물지 않고 한 나라 전체 혹은 전 세계로 확산돼서 정말 새로운 영적 각성과 부흥의 통로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숭실대학도 전주대학을 비롯한 대학들의 소그룹 채플들이 좀 더 정착이 되고 많이 확산이 되어서 정말 외로워하고 인생의 정말 의미와 그 참 기쁨을 알지 못하는 많은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깨닫고 그들이 정말 복음의 열정으로 세계 열방을 나아가고, 또 특히 한국 땅에 와 있는 많은 외국인들 나그네들을 정말 부지중에 우리가 주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한국 교회와 캠퍼스가 함께 연합하고 협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한국 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변화하는 학원 선교 환경을 짚어보고 새로운 선교 전략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이제는 학교가 선교지라는 인식으로 기독교 학교와 한국 교회가 든든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학원 선교의 불꽃을 다시 뜨겁게 피워내기를 기대하며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